안녕하세요. 강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6차시네요. 벌써 제3강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요, 그 사회문제 탐구를 위한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과학적 탐구를 위해서는 개방적, 객관적, 상대주의적,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탐구 절차로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양적 연구는 자료의 계량화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데, 특징은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해서도 공부했는데, 질적 연구는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참여 관찰법이라든가 혹은 비구조화된 면접 등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구든지 간에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네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자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자료는 이제 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양적 자료는 수치화된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실업률이라든가 자살률이라든가 주택 소유율이라든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된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양적 자료가 되고요. 질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되지 않은 것이죠. 문자라든가 영상, 음성으로 기록된 자료 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죠. 질문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은 주로 질적 연구과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양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지법을 활용할 때에는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지 제작할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간결하고 명료한 질문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질문지의 내용이 명확해야 돼. 그래야지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죠. 이것이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거나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재밌기는 한데 유익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재미는 없지만 유익한 프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한 질문지를 마련해야 이제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라든가 특정 대답을 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학교의 이제 급식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조사하는 사람이 급식에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는 이 연구자가 질문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급식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질문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학생들에게 그 질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이 연구자의 특정 의도라든가 혹은 가치가 자연스럽게 이제 반영이 되죠. 이러한 질문지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리란 뭐냐면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모집단이 뭐냐면 전체 집단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표본은 모 집단 중 연구 목적에 맞게 추출한 실제로 조사할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일부 추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주어서 이 모집단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인구에 대해 전 인구를 대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표본을 추출한단 말이야. 일부를 추출해요. 뭐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지 간에 추출하죠. 자, 그런데 추출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이 많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거나 혹은 그 60대 이상이 표본의 다수를 차지한다거나 혹은 모든 연령층 20대부터 모든 연령층의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특정 연령을 뽑는다거나 혹은 뭐 특정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질문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할 때는 정확하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지법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짧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조사된 결과의 통계적 분석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죠. 보통 이렇게 질문지법을 하게 되면 5단계로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뭐 이렇게 5가지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이런 것들을 쭉 나중에 합쳐보게 되면 통계적인 자료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비교 분석도 가능하죠. 뭐 예를 든다면 급식으로 한다면 매우 맛있다, 보통이다, 맛이 없다, 아주 맛이 없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단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질문지니까 문맹자라든가 유아들에게는 실시하기가 당연히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가 불성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찮은 거야. 그래서 급식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냥 뭐 맛이 없다, 매우 맛이 없다 쫙 긋는 거지. 일자로 쭉 긋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과가 왜곡당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를 나눠 주었는데 이 질문지를 회수가 잘 안 된다면 또 신뢰도에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회수율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질문지법보다는 당연히 적은 수의 사례를 조사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때에는 목록화한 조사표를 통해서 연구자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겠죠. 자, 이 면접법의 장점은요, 응답률이 높죠. 그렇죠? 높은 응답률, 그 다음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맹자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어떤 질문을 했는데 보다 더 깊이 있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상세한 정보도 수집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자의 전문성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반응 유도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면접자가 좀 전문성이 있으면 보다 의미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고요. 뭐 초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당연히 면접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질문지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죠. 세 번째로 참여관찰법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함께 생활하거나 연구 대상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1차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료는 이제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는데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고, 이제 연구자가 수집된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인용을 했을 때 그 인용된 자료는 2차 자료가 됩니다. 근데 참여관찰법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관찰법은 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라든가 원시 부족 연구에 주로 활용되어 왔어요. 이 참여관찰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연구 대상에 대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이 높다.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단점도 있죠. 관찰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을 쭉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학교 폭력이 매일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소요되겠죠. 자, 그리고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당연히 연구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연구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뭐 참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자료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러한 단점도 있고요. 돌발적인 상황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따지게 되면 질문지법이라든가 면접법에 비해서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고요. 역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입니다. 문헌연구법은 2차 자료죠. 기존 연구자들의 결과물이라든가 역사적 문헌, 신문이나 잡지,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 문헌연구는 뭐 양적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질적 연구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편리하죠. 그 다음에 시공간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회 문제 현상 탐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각종 데이터들을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기존의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비용, 시간이라든가 비용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문헌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신뢰성이 부족한 자료를 활용했을 때 연구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역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자료 수집 방법, 우리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양적 연구에서는 주로 질문지법이라든가 문헌연구법이 활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면접법이라든가 참여관찰법, 물론 문헌연구법도 활용될 수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고요. 다음 7차 시는요, 제가 이제 5차 시, 6차 시를 모두 지금 강의 영상을 찍었어요. 7차 시는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7차 시에는 여러분들이 양적 혹은 질적 탐구를 위한 연구 계획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양적 연구를 위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24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연구 주제, 가설 설정, 연구 설계를 직접 해보시고요. 혹은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 계획서를 만들 학생들은 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연구 문제, 연구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는요, 연구 주제, 가설 설정, 연구 설계까지만 하면 되고요. 질적 연구를 할 학생은 연구 문제와 연구 계획 수립만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7차시 이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 강의 안내에서 다시 한번 글로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로 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